이제 3학년 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를 중점으로 배웠던 거냐면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결국에 원자라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거 배웠던 거고요. 걔네들의 특징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녹는 점, 끓는 점, 뭐 용해도 같은 물질의 특성 같은 위주로 배웠다면 3학년 들어서는 그 물질이 이제 변화를 할 건데 A에서 B라는 물질로 바뀔 텐데 그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의 변화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물리 변화, 그리고 두 번째가 화학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 변화라는 걸 두 개로 구분 짓는 이유는 당연히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변화 전후에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변화했는데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고 그대로면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변화를 끝내니까 성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화학변화로 좀 구분 짓는 거지. 그럼 성질이 바뀌는 게 왜 바뀌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바뀌어? 우리 그거 기억나나? 중2 때 배웠던 건데 물질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더라? 입자인데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이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니까 성질이 바뀐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질이 안 바뀌었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어떻다는 거예요? 분자의 종류는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물리변화는 분자의 종류는 그대로, 화학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분자의 종류가 바뀌려면 누구의 배열이 변해야 돼? 이제 결국에 배열이 변하는 거거든요? 원자의 배열이 변해야 되겠어? 분자의 배열이 변해야 되겠어요? 원자가 재배열되니까 새로운 분자가 탄생이 되겠지? 그래서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고 그러면 성질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그걸 화학 변화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랑 산소를 만나게 해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제 우리 중2 때 물을 분해했을 때 수소랑 산소가 나왔던 것처럼 그럼 물 분자 어떻게 생겼냐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있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수소는 쬐끄만 거 2개, 산소는 큰 거 2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또 이게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원자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얘네들끼리 섞여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을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구나. 근데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가 수소 분자, 산소 분자였는데 물 분자로 바뀐 거죠. 분자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성질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반면에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면 누구의 배열이 변하면 돼요? 일단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얘가 그대로여야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원자의 종류는 안 바뀌는 거고 얘는 그냥 분자 상태는 그대로고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구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 분자가 있고요. 물 분자에 뭐 소금 분자를
소금 입자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 실제로 소금이 이렇진 않지만 이거 두 개 섞으면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소금물은 물 분자 사이에 요거 소금 입자가 이렇게 껴들어가면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보면 그냥 얘들끼리 섞인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자 상태를 봐봐. 물 분자. 여기도 그대로 존재를 하잖아. 그치? 분자의 종류는 유지한 상태로 지들끼리 배열만 섞이니까 성질이 유지된다. 이런 상황을 물리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각각에서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거 하나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변하는 거 물리변화에서는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화학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분자의 종류가 바뀌니까 물질의 성질까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하지 않는 거. 분자의 배열만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 그대로고요. 그러면 물질의 성질도 그대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안 바뀌는 건 뭐가 있지?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의 이유가 뭐다? 원자의 배열이 그대로니까. 그쵸?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우리 원자의 종류는 그리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 어떤지 봐봐. 여기 지금 물 하나에 산소 하나 들어있고 수소 2개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지들끼리 섞이기만 한 거니까 당연히 원자의 전체 종류랑 전체 개수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알갱이 개수가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알갱이 개수가 그대로면은 전체 질량도 어떻겠어요? 질량도 바뀌지 않겠죠. 원래 이제 우리가 물 100g, 소금 100g 섞으면 합쳐서 200g이잖아. 그렇게 질량은 그대로 200g이 유지가 돼야겠죠? 왜냐면 원자의 전체 개수랑 종류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원자의 전체 종류, 수소, 산소,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리고 개수, 수소 원자 4개, 하나, 둘, 셋, 4개, 산소 원자 2개잖아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2개. 이 전체 개수와 종류는 똑같다. 그러면 전체 질량도 그대로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랑 변하는 거.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직접 그려보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그럼 각각의 예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물리변화는 4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 물리변화의 종류 4개 외워놓고 나머지는 다 화학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모양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철 쪼가리가 있어요. 이런 철 쪼가리를 누르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찌그러지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마그네슘이었으면 구부린다고 마그네슘이 철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진짜 단순하게 물리 변화다. 힘으로 누른 거니까. 두 번째는 상태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물질의 3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요거 3가지 얘기하는 거고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체는 입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고체. 입자가 살짝 활발해져가지고 약간 떨어지면 액체. 완전히 활발해져서 완전히 흐트러지면은 기체잖아. 그러니까 갈수록 그냥 분자끼리 흐트러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분자의 종류는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잖아. 그냥 흐트러짐의 차이잖아요. 이런 것도 물리변화의 한 종류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각각의 상태변화 이름 있잖아.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기화. 그럼 거꾸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는? 액화.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응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름들은 물리변화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특정 물질의 경우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통틀어서 승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승화의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이름 둘 다 승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상태 변화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물리 변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물 기준으로 놔도 얼음, 물, 수증기인데 다 그냥 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해입니다. 용해라는 건 어떤 물질, 용매가 용질이라는 가루를 녹이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 예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죠? 물과 소금이 물이 소금을 용해시키면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기존에 있던 분자들은 그대로인데 지들끼리 섞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변화 중에 하나구나 보시면 되고 용해랑 융해는 헷갈리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지? 네, 마지막으로 확산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체 입자들이 막 퍼지는 거잖아. 근데 입자들이 퍼지면 어때? 이렇게 퍼지면은 흐트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물리변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물리변화, 상태변화, 용해, 확산 이거를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는 화학 변화의 종류를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원래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산화입니다. 이거는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거를 산화라고 불러요. 맞지?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이 있어. 어떤 금속이 있는데 얘가 산소랑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산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그치? 산소랑 결합해서 원래 뭐 예를 들면 구리라고 쳐봐요. 그럼 구리가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된 거잖아. 그래서 산화된 이거 산화 구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거를 화학 변화 중에 산화라고 부른다. 지금 봐봐.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맞아? 구리에서 산화구리로. 그럼 전혀 다른 물질이니까 성질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또 녹슬었다고도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산화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연소라는 게 나와요. 연소는 물질이 산화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열과 빛을 내보내면 그거는 연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화 중에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가 좀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일어나면은 열과 빛을 내보내요. 그 경우에는 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은 똑같은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마그네슘, 금속 중에 하나인데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을 하는데 그러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근데 산화인데 만약에 산화하면서 얘가 열이랑 빛을 같이 내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럴 때만 그냥 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산소랑 결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두 번째가 세 번째네요. 우리 그 예전에 했던 거, 암균 생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질산은이라는 물질과 염화 나트륨, 얘네들을 섞어주면요.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보통 이제 수용액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물은 극성 용매라서 이온으로 된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다시 이온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지? 그래서 질산은이 물에 들어가면 은이온, 그리고 질산이온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얘도 염화이온, 그리고 나트륨이온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그 두 개 섞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뭐 나트륨, 그리고 질산 이렇게 있고 특정 이온들은 만났을 때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앙금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치? 이런 거를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화학 변화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염화은이라는 앙금은 기존에 없었지만 여기서 새로 생긴 거잖아.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면은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앙금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 표시해주면은 이게 앙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앙금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잖아. 그런 걸 다시 재정비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염화, 은,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납, 그리고 탄산, 칼슘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도 이미 한번 외웠던 거니까 금방 할 거 아니야? 예. 줬어요, 다. 이따 줄게. 그래서 색깔까지, 얘네들은 색깔까지 체크를 하세요. 요렇게. 알겠지? 앙금 생성 반응이고요. 네 번째.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우리가 특정 금속에 특히 이제 자주 나오는 예시가 마그네슘에다가 묽은 염산을 뿌려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 재 같은 잔여물이 남고요. 여기에서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기체가 발생하냐? 이 경우에는 수소가 많이 나와. 맞지? 그럼 남는 재가 뭐냐? 일단 이거 한번 화학식으로 좀 표현해보면은 마그네슘은 이렇게 되고요. 묽은 염산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 그거 HCl. 그렇지. 염화 수소를 물에 녹여놓으면 그걸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소가 나온단 말이야. 수소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기체는 앙금은 가라앉으니까 아래 화살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기체는 날아가니까 위쪽 화살표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때 남는 재는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혹시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쓰면 맞니? 이거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니야? 이런 것도 이온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마그네슘은 2+짜리고 염화이온은 그냥 마이너스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거진 중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1 마이너스니까 얘가 두 개가 들어가야 짝이 맞잖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반응을 일으키니까 여기 앞에 원래 2 써줘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 물질이 변화하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화학 반응의 한 예시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특징 정도 기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물질의 색, 그리고 맛, 냄새, 요런 게 변화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앙금생성, 화학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왜 화학 변화냐면, 혹시 우리가 맛이랑 냄새를 어떻게 느끼는지 아시나요? 맛은요, 혀에 물질 분자가 닿으면 맛을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냄새는 입자가 코에 닿으면 냄새를 느끼는 거야. 그럼 맛이랑 냄새가 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혀나 코에 닿는 입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화학 변화 쪽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맛이나 냄새 이런 거 언제 변해요, 보통? 썩을 때. 뭐 음식이 부패한다던가 아니면 뭐 요리 이제 끓인다던가 이러면 맛이 바뀌잖아. 그 과정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애들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을까요? 어쨌든 12쪽 보시면,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냥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2 때 배웠던 그 화학식이라 그러죠. 이 원자 기호를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물질들을 원소 기호로 표현해 놓은 거를 화학식이라 하잖아. 그런 이제 화학 반응할 때 이런 화학 변화 과정을 화학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를 화학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세 단계로 좀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을 표시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뭐 여기다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좀 쉬운 걸로 해봅시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건데, 그럼 반응물이 누구겠어요? 변화, 얘가 이제 변화 전이고 이쪽이 후겠죠. 변화 전과 후를 나누는데 화살표 모양 보면 어떤 게 변화 전이겠어? 얘네들이 얘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맞지? 그래서 변화 전인 애들을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변한 거, 화살표 뒤에 있는 거를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이 하나인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개 이상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2개 이상이면은 가운데다가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더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얘랑 얘가 된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일 때는 더하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니? 여기다 이제 분자를 써주는 겁니다. 분자를. 그럼 수소 분자 H2, 산소도 O2, 물은 H2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다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 체크할게요. 세 번째.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개수를 왜 맞춰줘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화학 변화할 때 안 변하는 게 뭐였죠? 그치? 원자의 개수, 그리고 종류. 이거 두 개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도록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 전과 후를 잘라봐. 그러면은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는 뭐랑 뭐만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뭐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처음 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소가 몇 개인지 세 일단은. 원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두 개잖아. 그렇지. 산소도 두 개가 되겠죠? 그럼 반응 후에는 수소는 두 개인데 산소는 하나가 됐잖아. 그럼 이거는 원자가 개수가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뀐 거니까 맞춰준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조심. 그러면 얘를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두 개로 만들려면 산소가 두 개가 되면 되네.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면 이렇게 쓰면 물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물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산소 원자의 두 개를 만들려면 그냥 물 분자가 두 개가 되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에 이 개수를 맞춰야 돼. 보통 이제 수학에서도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개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럼 얘가 두 개가 됐어요? 그럼 얘가 두 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소가 네 개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이제 여기 전에서 이건 맞는데 얘를 맞춰줘야 돼. 그럼 이거는 얘를 네 개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수소가 두 개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개수까지 맞춰주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 하나를 완성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단계별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순서를. 어떤 식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이 중3 때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종류 보면서 이런 맞추는 거 연습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어.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화합은 뭐냐면 합쳐지는 거야. A랑 B가 만나면 이렇게 덩어리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지? 이런 경우, 합쳐지는 경우는 화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에 예시가 뭐가 있냐? 우리 아까 했던 거. 구리가 산화될 때. 이렇게. 지금 구리랑 산소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됐잖아. 이런 거를 화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분자식으로 바꿔주면은 구리 이렇게 쓰면 되고요. O2. 산화구리는 CuO.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개수. 지금 보면은, 여긴 원래 산소가 두 개였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산소가 두 개가 됐지만, 구리도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구리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구리 앞에 2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친구들을 화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해, 합쳐지는 게 있으면 나눠지는 것도 있겠지.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를 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분해의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가해주면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분해되진 않겠지. 열을 줬더니 쪼개진다.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이런 거 한번 볼게. 예시가 뭐가 있냐면 탄산, 수소, 나트륨이 열을 가해줬더니 얘가 쪼개지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보통 뭐가 나오냐면 탄산, 나트륨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 제가 이거 먼저 원소 기호로 바꿔놓고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이거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니? NaH, CO3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얘가 이제 분해가 될 건데 여기 탄산, 나트륨은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주신다고 치면은 탄산, 나트륨에 밑에 2 붙는 이유 뭐겠어요? 나트륨은 그냥 플러스 자리고 탄산이온은 CO3 E-니까 똑같이 0을 맞춰주려고 나트륨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좀 나름의 팁인데, 이 반응물에 탄소, 수소, 산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이러면 무조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반응물 쪽에 원소 구조가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가 있잖아?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물이랑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들어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식으로 써보면 H2O, 이산화탄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탄산 나트륨에 나트륨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럼 나머지 체크해보자. 탄소, 수소, 산소. 그럼 2개가 되니까 이거 수소 2개, 탄소 2개, 산소는 6개가 됩니다. 이것만 맞으면 되네. 그럼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맞아? 탄소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2개.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딱 맞네요. 그럼 개수는 이렇게 맞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애들이 숫자는 또 별거 없어요. 맞출 때. 넘어가 되겠죠? 이런 거 열분해를 하는데 이것도 예시도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이게 어떤 예시에 많이 나오냐면 빵 구울 때 우리가 빵 반죽을 집어넣으면은 빵이 이제 오븐에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치? 그 예시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 베이킹 파우더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얘가 이거거든요. 베이킹 파우더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빵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뿌릴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넣고 오븐에 집어넣으면은 오븐이 뜨거우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가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빵이 커지는 거랑 뭔 상관인데 이 베이킹 파우더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죽 안에서 갑자기 기체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빵이 커지는 겁니다. 요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촉매 분해입니다. 여기서 촉매라는 거는 반응에 참여는 안 하지만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들을 촉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촉매가 2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오딘과 칼륨, 그리고 이산화 망가니즈. 이거 2개가 가장 대표적인 촉매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는 뭐가 나오냐면 이 과산화수소가요, 물과 산소로 좀 분해가 됩니다. 이것도 화학식으로 써보면 과산화수소는 H2O2, 물은 H2O, 여기는 산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개수를 좀 맞춰보면은 산소가 일단은 이것도 건들 때 뭐부터 건들면 좋냐면 홀수인 애들 건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짝수잖아, 이미 산소가. 근데 곱하면 무조건 짝수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 있는 홀수인 애들을 짝수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여기서 여기 2 써주면은 산소가 4개가 되잖아. 여기다 2 써주면 산소 4개가 맞겠죠? 자동으로 수소 4개도 맞추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반응식에 얘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반응엔 참여는 안 하는데 이게 주변에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걸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촉매분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촉진이 돼요. 이 물질이 근처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응은 참여는 안 해. 근데 그걸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만 해요. 세 번째, 전기분해인데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예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2 때 배우죠? 그 H 모양 관에다가 물 꽉 채워놓으면은, 그리고 전기 흘려주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됐던 거 있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전기를 흘려주니까 수소랑 산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에 보통 마이너스 연결한 쪽에 수소 생기고 플러스 연결한 쪽에 산소 생겼던 거 기억나요? 근데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때 발생하는 수소의 부피가 산소보다 2배 많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앞에 2가 붙어 있잖아. 얘는 1이고. 그러니까 수소가 2배 많이 생기는 거.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치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분해의 예시였어요. 분해 중에 열분해, 촉매분해, 전기분해 이렇게 있는 거고, 치환이라는 화학 변화 과정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치환이라는 게 보통 바꿔주는 거잖아. 지금 구조를 보면은 C 대신에 A가 얘를 껴들어간 거죠. 그리고 C는 튀어나오던 그런 구조잖아. 맞지? 이런 거를 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시 하나 보고 가면은 우리 마그네슘에 염산을 뿌리면 염화 마그네슘이 남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맞지? 이걸 한번 보자. 마그네슘, Mg, 염산, HCl, 염화 마그네슘, Mg, Cl2, 수소, H2 이렇게. 이것도 가만 보면은 마그네슘이 수소를 쳐내고 여기 껴들어갔고요. 수소는 밖으로 튀어나온 거지. 이런 거를 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수 맞춰보면은 여기 염소랑 수소가 2개씩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도 2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줘야겠지. 됐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좀 자주 나오는 거 연습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보시면 첫 번째로 당연히 반응물이 뭔지 그리고 생성물이 뭔지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종류. 물론 이제 우리가 화학식을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겠지? 두 번째는 이 반응에 참여한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 수 있겠죠? 이거를 맞춰주고 계속 이거를 맞춰주는 걸 연습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에 있는 개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겠죠. 개수의 비율. 우리가 뭐 이거를 예로 들어보면 물, 수소, 산소의 개수비는 2대 1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 개수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분자의 개수비랑 똑같아 그래요. 분자의 개수 비율이랑 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게 다 분자잖아요, 지금. 맞지? 근데 분자에서 여기 앞에 있는 써있는 숫자가 뭐예요? 분자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저 개수가 분자의 개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분자의 개수까지도 비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율을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40개가 있다. 그러면 산소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0개가 나오는 거죠? 이 비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할 건데 여기에 추가로 질량비랑 부피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구하는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보고 화학 반응식만 보고 질량비, 부피비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거는 뭐지? 일단은 원자 모양, 뭐 크기 이런 거는 이 문자만 보고는 알기 힘들죠? 그렇지? 이 문자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원자 모형을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질량도 알아내기 힘들겠죠? 이게 정확히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이거 3개, 질량, 원자의 모양, 크기 이런 거는 화학 반응식으로는 식으로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갖다가 각각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한 번씩 시키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라고 놓으면요. 그냥 이제 물리 변화 중에 모양 변화 시킨 모습을 나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양만 바뀌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마그네슘이겠죠? 그 다음에 화학 변화를 시키면은 화학 변화 중에서도 연소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태워.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연소가 되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 자체가 산화되니까 전혀 다른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로 바뀐 겁니다. 요거를 이제 다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랑 나랑 다 이 3개를 가지고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럼 책에 있는 거 이외에도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먼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비교해 볼 거고요. 2번째는 염산과의 반응을 지켜볼 겁니다. 그럼 원래 같으면 간을 한번 볼게. 마그네슘,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는 흘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염산과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그네슘에 염산을 뿌리면 아까도 했지만 염화 마그네슘이 나오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었죠? 앞에 이 써주면 그럼 여기서는 염산과를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생 마그네슘은 2가지 성질, 전류는 잘 통하고요. 수소기체 발생하는 2가지 성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 가지고 이 실험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나는 그대로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하면 성질이 안 바뀌니까 이 구부러진 마그네슘에서 똑같이 전기 통해야 되고요.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똑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는 좀 다르지. 다는 이제 산화마그네슘이 된 거잖아요. 산화마그네슘은 금속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아, 화학 변화하면서 성질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산과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나? 산화마그네슘에 염산을 뿌리면요. 흔적은 똑같아요. 똑같이 염화 마그네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이게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어차피 다 이온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그네슘 이거고 산소는 이거잖아. 수소는 이거고요. 염소는 이거잖아요. 맞지? 그럼 마그네슘이 누구랑 반응할지 생각해보세요. 얘는 플러스고요. 얘랑 합쳐질까? 아니요. 아니죠.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잖아. 아, 얘랑 짝꿍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똑같이 되고요. 그럼 남는 거, 얘네들 남잖아. 남는 애들끼리 짝꿍 해야지. 여기서는 물이 나와주면 됩니다. 똑같이 앞에 2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산화 마그네슘은 수소가 아니고 물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성질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지? 참고로 물이나 수증기나 똑같습니다. 수증기라고 써 있어도 상관없겠죠? 물이랑 수증기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첫 반응은 수증기인데 나오자마자 주변이 차갑잖아, 주변이. 그래서 바로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물리변화, 화학변화 할 때 이렇게 성질이 달라지는 거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주시면 된다. 두 번째 단원이 우리가 화학 반응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법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법칙을 하나씩 배워보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까지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라부아지에 라는 사람이고요. 처음 나온 사람 아닌데 혹시 알아? 누군지? 네, 걔 아니에요. 누구? 그거는 물을 분해했던 사람이죠. 그거. 그 사람이 이 업적까지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물질이 반응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똑같다. 요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성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뭐겠어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뀌잖아. 근데 원자마다 알갱이마다 개개인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질량도 안 변할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그 뒤에 나올 나머지 법칙, 3가지 법칙 중에 유일하게 물리변화 그리고 화학변화 모두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리변화는 쉽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금물 예로 들어봅시다. 소금 100g, 물 100g 섞었어요. 그럼 소금물 몇 g이에요? 200g이잖아. 질량 보존 성립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사실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중학교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물 사이에 그 공간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피 말고 질량은 보존이죠. 질량. 근데 그 질량이 보존이 성립 안 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 내용대 나오는 핵 반응 있잖아요. 근데 질량 결손이 되잖아. 그게 예외인데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에서는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화학변화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까? 뭐 산소랑
구리랑 만나면 산화구리가 나올 텐데 이거 두 개 합쳐서 총질량의 총 얘가 합쳐서 100g이면 산화구리도 100g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체를 다 합쳐서 보존이 돼야 돼요. 항상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 파트에서는 문제 틀리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예시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면 끝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앙금 생성 반응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앙금 생성이 일어날 때도 당연히 질량 보존돼야 되는데 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질산납 수용액 그리고 아이오딘화 칼륨 이거 두 개를 섞으면 팔 아파. 아이오딘화 납 얘가 앙금이고요. 질산 칼륨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이거 무슨 색이지? 그거 노란색이죠? 화학 반응식도 한번 연습해볼까? 질산납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어요? 납이 2 플러스고요. 질산이온은 1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렇게 묶여있는 이온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잖아. 네. 다원자 이온이 두 개이면은 그냥 N2O6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로치고 두 개 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칼륨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때 생성되는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써주고요. 질산칼륨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서 개수 맞춰주려면 이렇게 하면 맞겠죠? 네. 됐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도 이거 두 개 합친 게 뭐 예를 들면 얘가 50 얘도 50이라고 쳐봐요. 그럼 뭐다 합쳐서 몇 그램? 100g이잖아. 그럼 여기도 이거 두 개 합친 게 100g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체 질량이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렇게 깔려있을 거 아니야, 앙금이. 그러니까 앙금 합쳐서 100g 항상 총 질량, 전체 질량이어야 된다는 거를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됐지? 두 번째 예시. 이제 우리가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들이 있었죠. 계속 나와서 좀 자주 나오는 거죠. 마그네슘에 염산 뿌리면 염화 마그네슘이랑 수소기체 발생되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여기도 이거 두 개 합쳐서 100g이면 이거를 합친 게 100g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린 공간 그리고 닫힌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린 용기, 닫힌 용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열린 공간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 얘는 뭐냐면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은 문제는 기체의 질량을 체크를 못 하는 겁니다. 기체가 다 날아가서 도망가니까 기체 질량을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예, 그렇죠. 우리가 마그네슘에 염산을 뿌려서 100g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험하고 나니까 여기에 염화 마그네슘이 남는데 이 발생한 수소가 도망가. 그렇죠?
그럼 수소의 질량을 체크 못하니까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면 100g보다는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측정만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폐된 곳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면요. 발생된 수소가 못 도망가고 여기 안에 계속 들어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질량 보존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지 폐쇄된 상태인지 항상 체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억을 하셔서 적용만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 연소 반응 중에서도 금속의 연소입니다. 우리가 금속을 태울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산소 안 사라진다. 이걸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우리가 금속을 연소시키면 왜요? 왜 약간 사라진다고 했어요? 안 사라진 것 같아요. 봐봐. 그 연소시킬 때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불을 태우면은 여기서 철은 산화철이 되잖아요. 이렇게 철을 앞에 써줘야지. 금속을 연소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강철솜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철 조각을 구겨가지고 솜처럼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강철솜인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강철솜이 뭐 100g짜리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소를 하면은 강철솜이 산화철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얘는 질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 왜 늘어나냐? 열린 공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애초에 얘가 120이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1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산소까지 항상 생각.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강철솜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애초에 이 주변에는 그 연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체크해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12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연소를 시켜도 질량이 120으로 보존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질량 보존은 적용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체크만 못하는 거예요. 기체 질량을 측정을 못하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가 비금속을 연소시킬 때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때 이제 책에는 비금속이라고 해놓고 뭐 나무, 뭐 종이 요런 거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를 연소시킬 때 우리가 이런 애들은 생물이잖아요. 사실은 나무는 식물이고 종이도 식물로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주요 원소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애들은 보통 주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요? 네. 그거 포도당. 그래서 탄수화물이 주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거든요. 포도당 분자식들 몰라도 됩니다. 근데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거 말면 돼.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연소를 시킬 때 어떻게 되나 봐봐. 나무를 태울 때 산소랑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럼 나무를 태우고 남은 숯덩어리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탄소, 수소, 산소가 반응물에 다 들어가 있으면 뭐랑 뭐 나온다고요? 그쵸? 근데 이제 물이랑 이산화탄소인데 뜨거우니까 수증기. 근데 물이어도 됩니다. 수증기가 나오자마자 물로 바뀌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식으로 보면 우리가 나무의 분자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탄소, 수소, 산소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재, 수증기, 이산화탄소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참고로 재는 숯덩어리는 100% 탄소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열려있는 곳에서 나무를 체크를 하면은 애초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질량을 체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얘를 한 180g이라 해봅시다. 그럼 이게 180이면 뭐 산소가 한 20 된다고 해볼게요.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합쳐서 200이잖아. 그럼 여기는 합쳐서 2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린 공간에서는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는 질량 체크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질량 자체는 어떻게 될까? 나무가 무겁겠어요? 재가 무겁겠어요? 나고요. 나무가 훨씬 무겁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그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분이 빨려나가서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면은 애초에 여기 들어있던 함께 하고 있던 산소 그리고 반응 후에 재 위에 떠다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까지 질량 잴 수 있기 때문에 200g이 유지가 되는 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가지 정도 예시를 봤는데 다 똑같죠? 전체 질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여기서는 맞지? 별로 어렵지 않죠? 열린 공간에서 어, 나무 태우면 질량이 감소한다고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속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 물질들은 연소를 시키면 산화되면서 커지잖아. 산소가 붙어서 그렇지? 산소가 붙기 때문에. 근데 비금속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서 질량이 감소하는구나,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그 앙금생성은 열려있던 닫혀있던 기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열려있던 닫혀있던 똑같이 일정한 겁니다.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거 얘기, 내 의견 얘기. 제보한 느낌으로. 아,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요.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루스트라는 말이 교과서에 안 나왔어요. 나와. 진짜 나왔어. 알겠습니다. 응.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화합물이 뭔지 한 번만 더 볼게. 화합물이 뭐더라? 그게 합친 거 아니에요? 화합시킨 물질을 화합시켰다. 이제 그것보다 뭐 맞는 말인데 섞었다 용질. 물질 중에 2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들, 순물질입니다. 이런 거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시로는 뭐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 아니면 뭐 염화수소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랑 같이 엮어서 몇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이런 애들 있잖아. 호돈소 물질 있었죠? 호돈소 물질은 뭐더라?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애들 있죠? 헬륨.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은 호돈수 물질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뭐 수소, 산소, 질소 등등등 이런 친구들 있지? 그러면 일정 성분비는 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얘네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뭐더라? 이게 이상 물질. 그렇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인 거죠. 원소 말고. 얘네들은 이제 순물질은 아닌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는 우리가 뭐 소금물, 그러면 뭐 공기, 뭐 합금 이런 친구들이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정 성분비가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적용되는 거 먼저 좀 체크하면은 일정 성분비 적용 되고요. 얘네 두 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얘네들한테만 적용이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유. 화합물은 화합물을 구성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 비율로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 우리 물, 수소 2개,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산소 2개 들어가면 그건 물이야? 애초에 물이 아니잖아. 물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가는 거죠. 또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에 탄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 비율이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마다 각각 원자 1개당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되는 개수가 일정하니까 질량의 비율도 일정해지겠지. 그래서 이 법칙이 화합물에서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힘들어. 제가 좀 미안한데 글씨체가 좀 망가졌는데 만약에 글씨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합물 물질끼리 섞인 거였어요. 그렇죠? 순물질끼리 섞이면 혼합물이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는 자체가 순물질이고요. 이거는 그 순물질끼리 결합을 하면은 혼합물이 되는 거죠. 혼합물끼리 결합. 그럼 혼합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개수비를 질량비 하나만 만들어 볼까? 우리가 물 한번 따져볼게요. 물은 애초에 분자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비를 한번 따져볼게요. 조심. 분자 말고 원자의 개수비 얘기하는 겁니다. 물 하나를 이루는. 그럼 물은 수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 이렇게 다루잖아. 그럼 물 하나에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산소는 1개 들어가잖아. 이렇게 개수가 비율이 일정하니까 이에 따라서 질량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우리가 사실 수소 원자 1개가 질량이 몇이에요? 엄청 크겠어, 작겠어? 어마어마하게 작을 거 아니야. 그치? 제일 작죠? 그럼 그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를 1이라고 놓는 거야. 수소를 1이라고 약분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수소를 1이라고 놨을 때 나머지 친구들이 12, 질소는 14, 산소는
16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한 개는 산소보다 16배 작은 겁니다. 덩치가. 다 20 커져요? 어? 20 커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야. 다 달라. 근데 그래서 그 값들이 원래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4개만 암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 그래프 같은 걸로 알려줘요. 근데 이 4개는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원자 번호가 얘는 1번이니까 1이야, 그냥. 근데 얘네들은 각각의 원자 번호에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 4개만 좀 체크해 봅시다. 이거를 화학원에서는 원자량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자량이란 용어는 지금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럼 여기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수소는 한 개에 1이라며. 근데 2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냥 2겠죠. 맞아요. 산소는 한 개 들어가는데 하나에 16이잖아. 16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걸 약분하면은 산소랑 수소는 1대8의 비율로 질량 비율로 결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물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2개 더한 게 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물의 질량비는 그냥 9 더해주면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질량비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못하는지 봐봐. 이거는 애초에 수소끼리만 결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소 간의 질량 비율을 따지는 건데 애초에 똑같은 놈만 있으니까 비율 따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소금물 경우 소금과 물은 정해진 비율이 있어? 그냥 소금 많이 넣으면 더 짠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 애초에 비율이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내 맘대로잖아. 비율 조정은. 그래서 쟤네들은 안 되고요. 일정 성분비는 이렇게 화합물한테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뭐 하지? 하고 싶은 거 있나? 암모니아로 한번 해볼게요. 암모니아 분자식 뭐더라? NH3죠? 이거 왜요? 선생님 원래 내가 혼자 아니, 물어본 거야?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야, 물리. 그 아까 글씨체 얘기하시길래 아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아는지 물어본 거지. 왜 아시겠지? 이걸 어떻게 몰라? 난 태어나면서도 얘기했어, 이거는. 알파벳보다 먼저. 알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들어있는 게 암모니아죠? 그러면은 원자의 개수 비율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면 질소, 수소. 질소 원자 몇 개 들어가요? 하나. 수소 원자는 3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상대적 질량을 이용해서 질량비를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럼 질량비는 질소는 한 개에 14니까 14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수소는 한 개에 1인데 3개 들어가니까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따라 만들어지는 질소 분자의 질량은 17이 되겠지. 이게 이제 비율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비율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질소를 30kg 준비했어요. 그러면 수소는 9kg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몇 킬로죠? 3개 맞죠? 3개? 질량, 킬로그램으로 얘기해야죠. 3kg. 이때 이렇게 생성 당시에 이 비율대로 제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17kg 만들려면 질소 14kg에 수소 3kg가 필요한 거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는 꽉 찼다고 생각해봐요. 어쨌든 그냥 10kg를 해. 수소를 10kg 다 쓰려면 질소는 몇 킬로 필요해요? 이 10에다가 140 나누기 3만큼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얼추 잡으면은 40 몇이잖아요. 맞지? 40 몇몇몇 해잖아. 40 이상이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은 재료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 비율대로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질소를 28g 다 쓰려면 수소는 몇 g만 있으면 돼요? 6kg만 있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비율대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의 양은 34kg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남는 것까지 항상 체크해줍니다. 남는 건 누가 남아요? 수소가 4kg은 애초에 결합에 참여 못하고 남아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서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원자가 이 비율대로만 합성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보통 자주 나오는데 숫자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가면 돼.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소 종류만 똑같으면 질량비가 똑같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과산화수소 한번 예를 들어볼게. 과산화수소의 경우는 H2O2잖아요. 그러면은 원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비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수소랑 산소 이렇게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2개, 산소 2개니까 개수의 비율은 1대1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수소 1개에 1, 산소 1개에 16이니까 1대 16 대 17이라는 비율이 나오잖아. 이렇게 물이랑 똑같은 종류의 원소를 쓰더라도 결합할 때 질량비가 달라지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 원소의 종류도 똑같고 질량비까지 똑같으면 똑같은 물질이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 그 다음에 이거 살짝 응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아닌데 일정 성분비를 응용하면은 이거를 화학 반응식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화학 반응식 보고 거기다 그냥 상대적 질량값 넣어서 바로 질량비를 얻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아니에요. 화합물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서. 근데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수소랑 산소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거.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수소는 1개에 1인데 결국 이렇게 돼 있으면 수소 원자가 4개 있는 꼴이잖아. 그 하나에 1이니까 질량이 4가 나올 겁니다. 산소는 하나에 16인데 2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32겠죠? 그럼 물 분자 하나의 질량이 몇인가요? 수소 2개, 산소 하나니까 18 맞아요? 그럼 합치면 36이겠지. 맞지? 약분 치면은 1대 8대 9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화학 반응식 갖다 대고 바로 질량비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질량비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질량비도 있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볼트랑 너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트가 나사에서 요거 있죠, 요거? 돌리는 쪽을 볼트라 그러고요. 너트는 이제 이쪽에서 결합해서 돌려가지고 고정시키는 거를 너트라고 하잖아. 그래서 볼트와 너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정 성분비를 연습하는 실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다루는 내용인데 이거 2개 결합해가지고 이런 화합물을 만든다고 쳐봐. 볼트 하나에 너트를 3개 끼는 겁니다. 이걸 화합물이라고 치면은 얘는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볼트 1개 들어가고
너트가 3개 들어가니까 BN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질량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트 하나에 5g이고요. 너트 하나에 2g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만들면 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화합물을 구성할 때 원자, 얘네들이 원자 느낌이 되겠죠? 그럼 볼트와 너트의 개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볼트 하나 들어가고 너트가 3개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질량비 볼트 하나에 5g인데 하나 들어가니까 5. 너트 하나에 2인데 3개 들어가니까 6. 그러면 5대 6대 11이라는 질량비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좀 연계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도 나와요. 이제 볼트를 한 3개 들어간다 하고 너트를 10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만들어지는 총 화합물의 총 질량은 몇 개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는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똑같이 해보는 건데 지금 이게 개수잖아요. 개수면은 질량비에 넣는 게 아니고 개수에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질량을 줬으면 질량비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아까 질량비 최대값 찾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넣어보고 비율 안 맞으면 땡. 그럼 나머지 하나 넣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수를 알려줬으니까 개수비 가지고 찾으면 돼. 맞지? 그러면 똑같아. 볼트를 3개 쓰려면 너트가 몇 개 있으면 돼요? 9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되네. 맞지? 그래서 이때 그럼 결론적으로 화합물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화합물 3개 나오고요. 너트 1개가 남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화합물의 질량은 하나에 11이었잖아. 3개 있으니까 33g 나오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문제에 주어준 게 개수면 개수비로 찾는 거고 이렇게 질량을 주어줬으면 질량비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도 돼. 넘어가자. 네. 볼트가 3개인데 너트가 6개인데 3개. 만약에 만약에 너트 3개를 다 쓰려면 너트 10개를 다 쓴다면 볼트 몇 개 필요해요? 이거 12개로 할까? 12개로 고쳐볼게. 그럼 너트를 지금 개수비가 1대 3이잖아. 그럼 볼트 하나 더. 그러니까 너트를 12개 다 쓰고 싶으면 볼트가 4개 필요한데 4개가 없잖아.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나 넣어보는 거야. 그럼 볼트 3개 다 쓰려면 너트는 9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프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줄 때가 있어요. 이제 결합할 때의 비율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리와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질량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리는 외우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거는 결합에 참여한 구리와 산소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럼 구리가 결합할 때 산소의 양도 같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대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에서 하나 찍으면 돼. 4g, 1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구리가 질량비를 그래프 보고 바로 얻는 겁니다. 구리가 4g 들어갈 때 산소 몇 g 사용돼? 1g 사용되죠?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5g이겠지 뭐.
이건 그냥 사실 쉬운 겁니다. 그냥 그래프만 보고 읽어주면 되는 거라서.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럴 수도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4, 8, 5, 10 이렇게 나왔다 쳐봅시다. 그럼 구리가 8g 들어갈 때 산화구리가 몇 g 나왔어? 10g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면 산소 얼마 썼다는 거? 2g 썼겠구나. 약분하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먼저 주냐, 재료를 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 그냥 더하기 빼기로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살짝 꼬면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 쳐봅시다. 그럼 내가 문제 상황을 줘요. 이러면 내가 구리를 연소를 시킬 거야. 구리를 막 태우고 있는 겁니다. 맞지? 구리를 막 태워요. 근데 몇 g을 태울 거냐면 8g을 태울 거예요. 그럼 구리를 태우면은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구리를 태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산화구리 양이 일정하게 늘어나잖아요. 맞아? 이거 이유가 뭐겠어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니까 일정하게 산화구리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산화구리가 생성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늘어나지가 않잖아. 이유가 뭘까요? 누구? 8g. 그렇지. 구리를 전부 소진했기 때문이잖아. 그럼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거대로라면 질량비를 만들면 내가 구리 8g을 전부 다 쓸 때 생성된 산화구리가 몇 g인가요? 10g 맞아. 그럼 산소 얼마 들어가는지 나오겠죠? 2g 나온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비가 4대 1대 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구리 8g을 원래 주고 이건 주어주죠. 이건 줘야지. 그거 산화구리 10g. 그래프로 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거면 처음에 재료가 몇 g인지 알려줘야 돼요. 뭐 산소를 알려주던 구리를 알려주던 둘 중에 하나는 알려줘야지. 맞지?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순물질은 그냥 그 물질, 이산화탄소만 딱 있는. 그게 화합물입니다. 그럼 화합물은 그 혼합물 플러스 혼합물. 화합물? 아니요. 화합물은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두 개로 구분했었죠. 순물질과 혼합물로. 그렇죠? 얘는 순 플러스 순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물질 하나인 거야. 근데 이 순물질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과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애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네들은 순물질인데 두 가지 이상 물질로 이루어진 거.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물처럼. 이거는 이제 순물질, 물이랑 소금 같은 거 섞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한 개고요. 분자의 종류 하나면 순물질. 근데 분자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면 혼합물. 이렇게 가는 겁니다.